think Coach Reed came in with an unbelievable game plan. Can't just throw it on Coach Reed. Matt Nagy is one of my favorite coaches of all time. Yeah. Absolutely love that guy to death. Since he's been in the building, just the understanding of how he teaches the pass game and how he teaches a lot of the third down stuff, a lot of the red zone stuff, just makes it so much more clear for guys to understand what's the intentions of this play. Yeah. And it makes it way more easier on us to go out there and actually, run the play how it's supposed to be designed.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8주차 경기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 don't really get jet lag too often. I don't really, I've traveled enough to get, kind of get my system down. But yeah, for me, I was on the plane the first 2 hours. I was, first 2 hours, probably 8 hours flight here. That's the first 2 hours I was watching the film, watching all the cut-ups and everything else. And then for the next 4 hours, I was doing treatment on the plane. I was walking up and down the aisles. Everybody was knocked out. I was doing high knees and working on my legs and everything else, make sure I'm ready to rock. So that was good. And then the last 2 hours the last hour of that, I fell asleep for 1 hour, and I watched the film the rest. So I felt good to go once we got back. And then we had. 먼저 픽을 한번 꼽기 전에 트레이드 뉴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카고 베어스의 엣지러시였던 로버트 퀸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트레이드가 되었고, 그 대가로 시카고 베어스는 2023년 4라운드 픽을 한 장 받게 되었습니다. 이 트레이드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역시 라인 뎁스를 한 번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버트 퀸이라는 선수는 작년 시즌에 올프로 세컨드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물론 어느 정도 기복은 있어요. 홀짝홀짝 그러한 선수 유형 중에 한 명으로 기복은 분명히 있지만, 이 기복이라는 것이 만약 필라델피아 이글스처럼 모든 라인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뛰어남으로써 더 이상 한 선수에게 집중 마크를 할 수 없는, 현재 시카고 베어스에서 로버트 퀸이라는 선수는 계속해서 더블팀 블락을 당했어요. 왜냐면 베어스 디펜시브 라인에서 견제할 선수는 로버트 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필라델피아 이글스처럼 견제가 모두 안 되는, 모두 뛰어난 선수들을 가진 이러한 그룹에서 만약 로버트 퀸이 뛴다면 본인의 그러한 포텐셜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드는 트레이드였고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본인들이 슈퍼볼 컨텐더로서의 자신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 2017년 보여주었던 그러한 끝없는 뎁스를 이번에도 보여주자 라고 하위 로즈만 이 단장이 공격적인 그런 운영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에는 전 감독 그리고 전 GM의 체제 하에서 계약이 되었던 이런 베테랑들을 서서히 처분하는 모습이고, 어쨌든 로버트 퀸이라는 선수가 현재 시카고 베어스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즌을 보낸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의 시즌에 있어서 로버트 퀸은 사실 너무나도 큰 베테랑이기 때문에 팀의 미래에 있어서 같이 할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4라운드 픽이라도 받으면서 판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합리적인 결과물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트레이드였죠. 이제 뉴욕 자이언츠의 리시버인, 1라운드 출신 리시버인 캐데리우스 토니가 캔자스 시티 칩스로 향하고, 뉴욕 자이언츠는 2023년 3라운드 보상픽 한 장과 6라운드 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버스트 출신의 리시버한테 3라운드 픽을 쓰는 것은 좀 높은 대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토니라는 리시버는 사실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칩스가 그만큼 원하지 않았나 싶어요. 토니는 분명 부상에 계속해서 시달리기도 하였고, 많은 필드 위에서 많은 경기를 뛴 것도 아니고, 많은 스냅을 참가하지도 않았고, 많은 결과물들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필드 위에 있을 때 보여주는 결과물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수보다 민첩하고 빠른 풋워크를 가진 리시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그런 민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또 이 선수가 어쨌든 이 뉴욕 자이언츠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오프필드 이슈를 가진 거잖아요. 캐릭터 이슈를 가졌고, 자이언츠의 새로운 체제의 뭐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이나 이러한 체제 하의 인물들은 결국 이 캐릭터 이슈를 가진 토니를 꺼려하였고, 그에게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결국 트레이드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캐릭터 이슈를 가진 선수들을 잘 아우르고 잘 달래서 좋은 선수로 잘 코칭할 수 있는 감독이 현재 리그에 유일하게 독보적인 감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칩스의 앤디 리드 감독이에요. 뭐 타이릭 힐, 마커스 피럴스를 비롯해서 캐릭터 이슈 있는 선수들을 모두 앤디 리드 감독은 잘 코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밑바탕이 된 칩스의 딜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칩스의 스카이 무어가 펀트 리터너로서 뭐 계속해서 뭐 펌블을 기록하기도 하고 뭐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토니를 어쩌면 펀트 리터너로서의 활약도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 선수의 잠재력을 칩스가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8주차 경기들이 끝나고 저는 굉장히 많은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기대가 되는 선수들은 역시 만약 덴버 브론코스가 이 런던 게임에서 패한다면 뭐 제리 주디라는 이들의 잠재력 있는 리시버, 분명 훌륭한 리시버라고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그래도 좋은 리시버에 속하는 이 제리 주디가 만약 그린베이 패커스에 간다면 이 굉장한 라우트 능력을 가진 선수가 에런 로저스를 만나게 된다면 뭐 이러한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LA 램스나 이러한 리시빙 웨폰이 부족한 팀들이 다시 한번 올인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뭐 리시버 쪽에서는 뭐 제리 주디, 뭐 디언테 존슨,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디언테 존슨이나 어쩌면 체이스 클레이풀까지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뭐 런닝백으로서는 현재 좀 불만이 나오고 있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카림 헌트. 사실 저는 카림 헌트는 진작에 팔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현재 닉 첩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닉 첩한테도 공 잘 안 주고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 팀인데 굳이 카림 헌트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 선수의 연봉을 지불하면서 오히려 이 선수에게 다른 팀에 기회를 주고 뭐 픽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트레이드 대상으로서는 뭐 템파베이도 굉장히 어울리고 LA 램스도 굉장히 어울리겠네요. 또 뭐 타이트엔드로서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마이크 게시키나 이러한 선수들이 좀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든지 이런 팀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아니면 뭐 테네시 타이탄스처럼 이 리시빙 웨폰이 부족한 팀들에게 있어서 좀 더 매력적인 선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덴버 브론코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역시 브래들리 첩이겠죠. 이 리그의 정상급 패스러셔를 과연 얼마만큼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분명 뭐 클리오 맥이 몇 년 전 기록했던 1라운더 2장급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브래들리 첩은 젊고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 어느 팀이든지 뭐 1라운더 이상의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결국 이번 주는 뭐 8주차 월요일 경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 이 트레이드 소식들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게 되는 8주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 짧게 트레이드 소식을 다뤄봤고요. 이제 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talk this a little bit, J-Tuck. I mean,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are we doing on the plane ride back home? I heard Lamar's leading us in high knees, Ravens flock, let's fly. Unlimited. But we gotta play him. We respect him. Yes, We yes, like him. yes. All right. 첫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런던에서 펼쳐지는 덴버 브론코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와의 대결입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 뉴욕 제츠와의 경기에서
이제 백업 쿼터백인 브랜 리핀이 경기에 나섰지만 결국 뭐 오펜스가 별다른 반전을 일으키지 못한 채 뉴욕 제츠에게 그대로 패하게 되었고,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우에는 뉴욕 자이언츠에게 또 역전패를 또 한번 허용을 하면서 두 팀 모두 2승 5패의 지금 대결이 되었어요. 2승 5패. 사실 2승 5패 상황에서 아마 많은 팀들이 뭐 시즌을 포기할 수 있는 단계, 또는 여기서부터 이제 연승을 시작함으로써 또 한 번의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는 이 경기에 만약 패한다면 본인들의 선수인 뭐 브래들리 첩이나 제리 주디나 뭐 이러한 선수들을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루머가 들릴 정도로 덴버 브론코스에게 있어서는 이 런던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러셀 윌슨이 부상을 당해서 저번 주에 뛰지 못한 러셀 윌슨이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깔아놓은 것처럼 러셀 윌슨은 뭐 이 경기를 앞두고 뭐 자기는 뭐 울버린 블러드, 울버린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회복이 빠른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나는 뭐 선수들 다 자고 있는 4시간 동안 뭐 스트레칭, 뭐 하인이라는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했다. 그래서 몸을 풀었다. 뭐 회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사실 비행기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 다 자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운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혼자서. 아무튼 그런 거를 약간 뿌듯하게 말하는 이 러셀 윌슨의 인터뷰가 이제 뭐 트위터나 다른 이 미디어에서 굉장히 밈화 돼가지고 조롱을 많이 받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레츠 라이드 밈을 통해 뭐 떠나서 러셀 윌슨이라는 선수 자체가 현재 리그에서 가장 조롱과 이 밈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긴 해요. 이 선수가 정말 뭐 영혼 없는 그러한 인터뷰나 좀 웃긴 그러한 제스처를 하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선수가 현재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성적이잖아요. 성적. 덴버 브론코스의 그 시즌 전 받았던 기대치에 비해서 팀 성적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2승 5패인 상황이고, 그리고 러셀 윌슨 본인의 이 개인 성적 또한 현재 커리어 최하위일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에 반면에 본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은 만개를 펼침으로써 리그 탑5 쿼터백의 현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어요. 또 시애틀 시옥스는 NFC 웨스트 1등을 현재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러셀 윌슨이라는 선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와 받고 있는 이러한 대접들이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 결국 러셀 윌슨도 본인의 이 뭐 이미지나 그리고 팀 성적을 어느 정도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런던 게임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기지 못하면 정말 이 덴버 브론코스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너무나도 과신을 했다. 새로운 구단주 하에서 이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다니엘 해켓이라는 감독을 우리가 잘못 선임을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를 재건하는, 뭐 브래들리 첩이나 제리 주디 이런 핵심 선수들을 뭐 트레이드 마켓에 내보내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픽 수집을 정말 이 팀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윈 나우를 외치는 선수들이라면 반드시 이 경기는 이겨야 하는 거죠. 반면 잭슨빌 제기어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즌 초에 뭐 덕 피더슨 감독과 뭐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의 뭐 좋은 호흡, 거기다 젊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뭐 꾸준한 디펜스의 힘까지 해서 뭐 초반에 선전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한 끗 차이로 경기를 지고 있어요. 뭐 단순히 잭슨빌 제기어스가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는 것도 아닌 뭐 경기 막판에 역전패를 내준다든지 굉장히 아쉬운 모습으로 한 끝에 뭐 집중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이 뭐 감독이든 쿼터백이든 부족함으로써 계속해서 경기를 지고 있어요. 결국 잭슨빌 제규어스도 본인들이 작년 시즌에 비해서 우린 더 나은 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이제 연패를 끊고 이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제2의 홈구장인 런던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 자체는 잭슨빌 제규어스가 홈이잖아요. 사실 런던은 또 다른 잭슨빌 제규어스의 홈이고 뭐 그러한 버프를 받기도 하였고 또 러셀 윌슨에 대한 부상이 아직도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잭슨빌 제규어스가 마이너스 2.5로 현재 페이보릿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런던 게임, 이런 중립 경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포인트를 따라가는 게 가장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정말 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고 결국 이럴 때는 포인트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덴버 브론코스의 플러스 2.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 경기입니다.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애틀랜타 팔콘스와의 대결인데요. 템파베이 벅스가 이제 TNF에서 패함으로써 애틀랜타 팔콘스가 만약 이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 단독으로 디비전 선두에 오르게 되는 굉장히 의외의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팔콘스가 마이너스 4.5에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이번 주도 뭐 베이커 메일필드는 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이커 메일필드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팀 승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뭐 백업의 롤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성숙한 인터뷰를 했죠. 한 만큼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이번 주 주전 쿼터백은 바로 PJ 워커입니다. 1승 1패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애틀랜타 팔콘스는 뭐 코너백인 AJ 터렐이 현재 아웃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고요. 저번 주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이 템파베이라는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깜짝 업셋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러싱 디펜스였어요. 템파베이 벅스의 러싱 오펜스가 이미 역대급, 역사적 NFL 역사를 통틀어서도 거의 탑3, 최악의 탑3 팀으로 꼽히긴 하지만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런 디펜스는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제외하고도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벅스의 이런 러싱 오펜스를 훨씬 더 잘 막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업셋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틀랜타 팔콘스는 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러싱 오펜스를 선보이는 팀이죠. 과연 이 팀을 상대로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러싱 디펜스가 또 한 번 업셋을 일으킬 수 있을지, 깜짝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경기는 팬터스의 플러스 4.5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일단 팬터스의 러싱 디펜스가 굉장히 좋은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저번 주 PJ 워커가 보여준 경기력이 만약 꾸준히 이번 경기에도 선보일 수만 있다면 분명 AJ 터렐이 빠진 이 애틀랜타 팔콘스의 디펜스를 충분히 공략해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캐롤라이나 팬터스도 분명 이 PJ 워커를 지켜주는 이 오펜시브 라인이 점점점 성장을 해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PJ 워커가 저번 주와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업셋을 충분히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팬터스의 플러스 4.5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대결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저번 주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이 먼데이 나잇 풋볼을 뛰고 그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충격적인 저스틴 필즈의 커리어 하이 경기력을 펼치기도 하였고,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33대 14라는 처부수는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댈러스 카우보이스도 닥 프레스캇의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라인은 지금 카우보이스가 마이너스 9.51 정도로 굉장히 세요. 라인이. 아마도 이렇게 센 이유는 결국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 패스 러셔, 이 프론트 세븐을 상대로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한 미스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격차가 현재 펼쳐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번주 시카고 베어스가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을 상대로 업셋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스틴 필즈라는 선수의 강점을 이용한 데 있습니다. 저스틴 필즈, 뭐 트레이 랜스, 그리고 뭐 젤런 헐츠, 이렇게 달릴 줄 아는 뭐 듀얼 스렛 쿼터백에게 있어서 역시 가장 큰 강점은 발이에요. 쿼터백이 달릴 수 있다는 그런 의도를 표명한다면 디펜스에게는 결국 또 한 명의 선수를 막아야 하는 갭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디펜스의 전략은 점점점 꼬이고, 뭐 선수들의 그런 반응이나 그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쿼터백의 발은 그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시카고 베어스는 이 저스틴 필즈라는 선수의 발을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은 뛰지 않아도 효과적인 선수였으니까요. 대학 시절에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는 뭐 든든한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뭐든지 어떤 매치업이든 벗겨낼 수 있는 리시버들을 가진 저스틴 필즈는 그냥 포켓 패서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어요. 쿼터백으로서. 그런데 뭐 시카고 베어스처럼 뭐 리시버가 없고,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도 없고, 이러한 팀에서 저스틴 필즈는 대학 시절 보여준 그런 포켓 안에서의 쿼터백으로서의 능력을 잘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오펜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무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시카고 베어스는 저번 주 거의 제가 봤을 때도 최초로,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기에서도 간간히 저스틴 필즈를 활용해서 뭐 존 리드나 이런 플레이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정도로 풍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카고 베어스라는 구단이 현재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을 통한 새로운 모습의 오펜스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가이드맵을 저번 주에 엿볼 수 있었고, 이번 경기 그리고 남아있는 시즌 내내 저스틴 필즈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입장에서는 이 저스틴 필즈라는 선수를 얼마나 포켓 안에서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그리고 만약 저스틴 필즈가 포켓 밖에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를 얼마나 빠르게 뭐 태클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뭐 디펜스 플랜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뭐 이 엣지 러셔들, 뭐 프론트 세븐이 충분히 시카고 베어스의 뭐 저스틴 필즈를 압박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마이너스 9.5의 라인은 현재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현재 그렇게 많은 득점을 거두고 있는 팀은 아닙니다. 물론 이 팀은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쿠퍼 러쉬가 최근 5경기나 뛴으로써 어느 정도 저득점 경기가 많이 펼쳐진 것도 이유이긴 하겠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 현재 승리 공식은 뭐 고득점을 통한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냥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만큼 득점을, 최소한의 득점을 거두고, 오히려 나머지는 뭐 경기를 마무리하는 최대한 그러한 유형의 풋볼 승리 공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5의 라인을 충분히 커버하려면 뭐 30점 뭐 이 정도의 득점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과연 이 정도까지 득점을 추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 뭐 저스틴 필즈라는 선수가 물론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뭐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의 미스매치업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고전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뭐 시카고 베어스의 런닝백들의 슈퍼 플레이나 또 저스틴 필즈를 활용한 플레이가 적절히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뚫어내면서 또 몇 개의 터치다운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 베어스의 플러스 9.5 커버승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의 대결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저번주에 바이위크를 가지고 돌아온 경기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후반전에 계속된 턴오버 드라이브를 펼치면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에는 힘겹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투아의 굉장히 좋지 않은 퍼포먼스 때문에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라인은 돌핀스 마이너스 3.5로 돌핀스도 성적에 비해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좋은 라인을, 굉장히 큰 라인을 많이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먼저 웬만해서는 저는 이 경기는 업셋을 걸고 싶었는데,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현재 러싱 디펜스가 상당히 좋은 랭크에 기록되기도 하였고, 돌핀스의 디펜스가 폭발적으로 한 경기에 턴오버를 올리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1주차 패치를 상대로, 그리고 저번주 스틸러스를 상대로 이렇게 턴오버를 잘 저지르는 쿼터백을 상대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이기 때문에, 턴오버를 잘 저지르는 쿼터백은 이 디트로이트에도 있잖아요. 이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쩌면 이번에도 좀 고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 이 세컨더리들이 과연 타이리ክ 힐과 젤런 와들이라는 선수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한 가정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미스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마이너스 3.5 커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대결인데요.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이제 TNF를 치르고 이제 돌아오는 카디널스고, 바이킹스의 경우에는 바이위크를 한 주 경험하고 돌아오는데, 바이킹스가 마이너스 3.5로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현재 5승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현재 폼이 좋지 않은 그린베이 패커스, 이 디비전 라이벌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비전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 되었죠. 하지만 그만큼 이 5승 1패라는 성적만큼 이들이 실제 펼치는 경기들은 그렇게 좋은 경기들을 펼치고 있진 않아요. 계속해서 한 끗 차이로, 원 포지션 차이로 승리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4연승을 거두고 있는 동안 상대팀이 바로 디트로이트, 뉴올리언스, 시카고, 그리고 마이애미, 백업 쿼터백인 마이애미 돌핀스였죠. 그만큼 좀 상대적으로 약팀들을 상대로 4연승을 거둔 것도 맞고,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사실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바라보는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팀이 컨텐더가 맞는가, 5승 1패가 맞는 건가, 아마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이 팀은 아직 컨텐더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러한 경기력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 비슷한 체급의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로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번 주 얼마나 좋은 경기를 펼치냐에 따라서 향후 있을 버팔로 빌스,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러한 강팀들과의 대결이 10주차, 11주차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체급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TNF에서 저번 주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하였고, 디안드레 호킨스가 돌아왔고, 그리고 로비 앤더슨이라는 리시버를 새롭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하기도 하였고, 본인들의 오펜스의 폼이 저번 주 뉴올리언 세인츠를 상대로, 뉴올리언 세인츠 전에서는 사실 디펜스가 턴오버를 굉장히 잘 2연속 픽6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이런 하이파워 오펜스의 모습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굉장히 저는
좋은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부상자는 뭐 카디널스가 본인들의 주전 런닝백인 제임스 커너가 현재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이고요. 결국 이번 경기도 저는 카디널스는 패싱 게임을 통한 전진이 예상이 돼요. 뭐 원래도 러싱을 자제하고 최대한 패싱을 선택하는 팀이긴 했지만 제임스 커너의 부상으로 이들의 많은 뭐 디안드레 홉킨스의 컴백과 더불어서 많은 이 리시빙 옵션들을 얼마나 많이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혀들까, 아마 이 부분이 이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에드 도나텔이라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존재, 즉 투 하이 커버리지를 뭐 잘 유지하는 팀들 중에 한 명이에요. 즉 만약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뭐 투 하이 커버리지를 유지를 한다면 과연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이 다른 리그의 다른 팀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이 러싱 오펜스의 이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들은 분명히 패싱을 하기를 원할 것인데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이 커버리지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디펜스를 가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분명 러싱이 더욱더 효과적인데 과연 러싱을 할 수 있는 런닝백이 있느냐. 일단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뭐 제임스 커너가 현재 아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뭐 플레이 콜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도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뭐 자연스럽게 그런 이점을 선택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팀이지. 결국 제 생각에는 얼마나 이 클리프 킹스베리라는 감독이 본인의 고집을 꺾느냐에 이 경기가 달려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러싱 플레이를 비롯해서 아니면 뭐 카일러 머레이를 활용한 이러한 러싱 플레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이 투 하이 디펜스를 좀 스트레스 받게 한다면 결국 뭐 디안드레 홉킨스나 이런 리시빙 옵션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 초반부터 그냥 패스를 선택하면서 본인들이 그냥 해왔던 경기를 계속해서 플레이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결국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이 디펜스를 뚫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JJ 왓의 컴백 이후 급작스럽게 좋아진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컬크 커즌스가 얼마나 편안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뭐 적절하게 블리츠도 잘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이 어느 정도 현재 스텝업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컬크 커즌스가 뭐 때때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회 속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뭐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시버를 위해서 얼마나 플레이를 만들어주고 뭐 아담 딜런이나 이러한 선수들을 통해 얼마나 썰드다운의 갱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자면 사실 카디널스의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 중에서 자신있게 이 바이킹스의 리시버들을 커버할 선수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디펜스가 승리하기 위해선 라인 자체에서 이 컬크 커즌스를 압박해내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만약 그것을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업셋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포인트를 선택할 거고요. 즉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플러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뉴올리언 세인츠와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뭐 세인츠는 TNF 경기를 마치고 뭐 열흘 만에 돌아오는 경기이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저번주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승리를 거두고 현재 2연승을 다시 목표로 삼고 있는 경기인데요. 경기는 레이더스가 마이너스 2, 현재 탑독인 상황입니다. 먼저 레이더스는 계속해서 점점 본인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시 제이콥스라는 런닝백이 있고,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 이 러싱 게임의 설계에 있어서 분명히 일가견이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조시 제이콥스의 활약이 사실 그렇게 놀랍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 조시 제이콥스의 활약을 통해서 다른 패싱적인 부분까지 좀 더 수혜를 입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이 레이더스라는 팀은 저는 2승 4패인 게 사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오펜스에서는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많고 또 디펜스에서는 좀 더 젊은 선수들이 많지만 정말 확실한 탤런트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레이더스가 조금의 이런 순풍을 잘 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 경쟁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 뉴올리언 세인츠는 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처럼 뭐 시즌 전에 뭐 와일드카드 경쟁을 뭐 기대봤던 그런 팀들 중 하나였는데, 제이미스 윈스턴이라는 쿼터백은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또 그의 대타인 앤디 달튼은 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는 잘 해주고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뭐 자비스 랜드리, 마이클 토마스 이 리시버들은 몇 주 동안 계속 지금 아웃인 상황이고, 그리고 마션 레리모어 코너백도 아웃인 상황이고, 뭐 오펜시브 라인도 뭐 격주로 뭐 아웃인 상황이고, 지금 팀 전체적으로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주전 선수들, 핵심 선수들이 너무 많은 부상을 겪고 있어서 전체적인 팀 운영에도 저는 지장이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뉴올리언 세인츠는 현재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뉴올리언 세인츠가 그래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역시 뭐 잘 코칭된 선수들, 각 남아있는 뭐 백업의 롤을 가진 선수들 또한 굉장히 본인의 그러한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 충실하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이끌어내고 있고, 뭐 테이섬 힐처럼 상대 팀이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성적은 2승 5패이긴 하지만 이 팀의 경기를 실제적으로 보면 와, 이 팀이 정말 경쟁력이 뛰어나다, 굉장히 뭐 투쟁심이 있다, 경기 끝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의 경기력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레이더스를 선택하고 싶어요. 레이더스가 이제는 연승을 좀 충분히 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 이 뉴올리언 세인츠는 이번 경기도 너무나도 많은 부상자 때문에 좀 힘든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레이더스의 -2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비전 라이벌 경기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뉴욕 제츠와의 경기입니다. 사실 패치는 뭐 시카고 베어스와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을 경기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좀 일정상의 불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굉장히 큰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였죠. 이 경기에서 맥 존스, 이 패치의 주전 선발 쿼터백은 인터셉션을 복귀 후에 돌아오자마자 인터셉션을 한 번 또 던지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다시 베일리 제피라는 백업 쿼터백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뭐 실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두 명을 서로 카메라가 뭐 오버랩을 계속해서 해줬을 정도로 이 맥 존스라는 쿼터백의 입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패치에서의 상황이에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맥 존스라는 쿼터백이 턴오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점, 턴오버를 그만 저지르지 못한다는 점, 이것이 왜 맥 존스 같은 쿼터백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냐, 그 이유는 쿼터백의 유형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켓 패서로서의 쿼터백들, 뭐 톰 브래디나 맥 존스나 뭐 예전에 뭐 드류 브리스나 이러한 유형의 쿼터백들, 이러한 유형의 쿼터백들은 결국 포켓 안에서의 플레이만 가능하다는 뭐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뭐 듀얼 스랜 유형의 쿼터백 또는 스크램블 타입 유형의 쿼터백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포켓 안에서의 그런 패싱 능력이 굉장히 완벽함이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는 좋은 패스의 정확성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이 선수는
좋은 디시전을 매번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요구가,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강점이 있는 쿼터백들, 뭐 카일러 머레이나 뭐 젤런 헐츠나 뭐 저스틴 필즈나 뭐 조시 알렌이나 이러한 선수들은 직접 발을 뛸 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본인의 발로서 러싱 야드를 창출해낼 수도 있고, 또는 에런 로저스나 이렇게 스크램블을 통해서 상대의 디펜스 스트럭처를 무너뜨리고 본인들의 리시버들에게 오픈 필드를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쿼터백들은 뭐 인터셉션을 한두 번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오펜스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주어줄 수 있는 그런 쿼터백들이에요. 그런데 맥 존스 같은 쿼터백들은 다른 방면에서는 오펜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뛰어난 디시전 메이킹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맥 존스는 본인의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하게도 매 경기 턴오버를 뭐 한 번, 두 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뭐 벨리책 감독이 한번 충격 요법을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바로 백업으로 밀려내고 오히려 턴오버를 잘 저지르지 않고 있었던 베일리 제피를 다시 한번 주전으로 내보냄으로써 패츠에서의 그런 의사표현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만약 맥 존스 너 턴오버 줄이지 못한다면 너는 작년 그 성공을 거뒀더라도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번 주 직접적으로 저는 패치에서 표현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주전 쿼터백은 맥 존스가 나서는 만큼 과연 그가 제치의 디펜스를 상대로 얼마나 완벽한 경기를 펼침으로써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뭐 주전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을 당했죠. 브리스 홀이라는 루키 러닝백은 뭐 시즌 아웃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잭슨빌 제기어스로부터 제임스 로빈스라는 그 러닝백을 트레이드 해옴으로써 뭐 긴급 수혈을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브리스 홀이 보여주었던 그런 센세이셔널한 모습에 비하면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인 뭐 엘리자 베카 터러도 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고, 결국 뉴욕 제츠도 현재 좋은 분위기, 뭐 5승 2패라는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가긴 했지만 결국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싶다. 좀 더 놓치지 않고 싶어. 우린 정말 플레이오프를 제대로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제임스 로빈슨을 데려온 것은 맞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승장구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조금 이 선수들의 부상으로 좀 흐름이 깨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뉴욕 제츠가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뭐 급격하게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좀 더 힘든 그러한 경기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뭐 패치가 마이너스 1.5의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뭐 그간 역사를 따져봐도 패치는 사실 제치에게 잘 지지 않는 그러한 팀이었죠. 그리고 뭐 먼데이 나잇 풋볼이라는 분명 여파가 패치에게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벨리책 감독이 저는 뉴욕 제츠를 상대로 또 잘 한번 요리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패치의 마이너스 1.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이글스가 마이너스 10.5 현재 탑독인 상황인데요. 이글스의 경우에는 시카고 베어스의 이제 패스러셔인 로버트 퀸을 데려옴으로써 본인들의 이 디펜시브 라인 뎁스를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글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 2군의 라인업이 다른 팀 1군급일 정도로 정말 뎁스가 미쳤어요. 이 미친 뎁스로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케니 피켓을 충분히 쉽게 잘 압박해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마이너스 10.5가 굉장히 큰 라인이긴 하지만 현재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역시 이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들리는 루머로는 만약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이번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뚜렷한 발전을 오펜스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맷 캐나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자르겠다라는 루머가 들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맷 캐나다 이 코치를 전 계속 비판해왔죠. 작년부터. 그만큼 신뢰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코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뭐 하이스쿨이나 컬리지 타입의 오펜스를 펼치는데 NFL이라는 프로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리그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냥 보여줬던 거 그냥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성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디테일함과 완벽함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코칭 능력이 필요한데 이 현재 맷 캐나다 코치가 보여주는 그런 오펜스는 전혀 오합지졸 그냥 플레이 디자인도 구리고 완벽히 실패한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글스가 이 스틸러스를 완벽하게 부셔내면서 이 맷 캐나다 코치도 같이 잘리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글스의 마이너스 10.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또 한 번의 디비전 라이벌 경기입니다. 테네시 타이탄스와 휴스턴 텍산스와의 대결입니다. 테네시 타이탄스는 사실 인디애나 콜츠와의 저번주 경기에서 좀 별로인 모습을 보였죠. 뭐 오펜스든 뭐 디펜스는 그래도 인디애나 콜츠의 오펜스를 잘 막아주긴 했지만 타이탄스의 오펜스는 현재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뭐 라이언 테너힐 그리고 이들의 부상이 많은 오펜시브 라인진을 비롯해서 또 뭐 리시버나 그리고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는 점 등 모든 점에 있어서 확실한 부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나 사실 놀라울 정도예요. 그만큼 마이클 브레이블 감독의 코칭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게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 휴스턴 텍산스도 뭐 준수한 그냥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지만 결국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순간에 뭐 다른 팀들과의 뭐 집중력 그리고 탤런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승 4패 1무라는 뭐 리그 최하위의 그러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번 주 경기에서 또 하나의 뭐 업셋 경기를 꼽는다면 이 텍사스를 한번 꼽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현재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펜스가 좋지가 않아요. 물론 디펜스는 뭐 좋은 분발을 해내고 있긴 하지만 타이탄스의 오펜스와 현재 텍산스의 오펜스를 단순히 비교하자면 저는 텍산스의 오펜스가 오히려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뭐 데미안 피어스라는 이 런닝백을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번 주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상대로 분명 3쿼터까지는 이 휴스턴 텍산스가 잘 따라갔어요. 이들의 오펜스가 뭐 계속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뽑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타이탄스의 오펜스보다는 현재 텍산스의 오펜스가 좀 더 경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게임을 컨트롤하는 능력에서 오히려 텍산스가 좀 더 엣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픽은 업셋을 꼽고 싶어요. 휴스턴 텍산스의 플러스 2를 선택하겠고요. 만약 또다시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 뭐 디펜스의 그런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뭐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의 또 한 번의 뭐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 이러한 것들이 돋보이게 나오면서 타이탄스가 또 한 번의 뭐 승리를 어거지 승리를 한 번 더 하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텍산스의 플러스 2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와 인디애나 콜츠와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던 경기죠. 작년 인디애나 콜츠의 주전 쿼터백이었던 칼슨 웬츠를 콜츠는 오프시즌에 이 커맨더스로 트레이드로 보냈고 인디애나 콜츠는 결국 이 본인들이
트레이드를 통해 얻어온 쿼터백을 다시 트레이드로 내보낸 그런 칼슨 웬츠와의 인연이 있는 대결입니다. 그리고 원래 쿼터백은 바로 뭐 기대가 되었던 쿼터백은 이제 굴러들어온 돌이었던 맷 라이언과 이제 빼내진 돌인 칼슨 웬츠와의 대결이 되어야만 했지만 이 경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칼슨 웬츠와 맷 라이언이 둘 다 나오지 않는 경기가 되었어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이제 테일러 하이니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인디애나 콜츠는 샘 엘링거가 새롭게 나오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커맨더스의 경우에는 이 테일러 하이니키가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업셋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뭐 2년 전에 그러한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사실 콜츠의 경우에는 이 샘 엘링거라는 선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인 자체는 뭐 콜츠의 홈이기도 하고 결국 콜츠의 뭐 디펜스나 이런 측면을 아마 뭐 높이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콜츠가 -3 탑독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경기는 커맨더스의 +3을 자신있게 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역시 뭐 샘 엘링거라는 쿼터백이 보여준 것이 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테일러 하이니키라는 쿼터백이 만약 뭐 좋은 흐름만 타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백업 쿼터백의 자리에서 확실한 경쟁심, 뭐 투쟁심 이런 것들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완전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에 뭐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경기는 커맨더스의 +3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비전 라이벌이죠. 이제 NFC 웨스트 디비전의 뭐 우승팀으로 예상되었던 팀들인데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LA 램스와의 대결입니다. 나이너스가 원정팀이지만 이제 -1.5 현재 탑독인 상황인데요. 램스는 뭐 바이윅을 경험하고 돌아오는지라 뭐 체력적으로나 뭐 부상적으로나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요. 뭐 주전 선수들의 이제 부상자 명단을 확인해 보면 램스는 샘 에이커스, 캠 에이커스, 런닝백이 아웃이 된 상황이고 나이너스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디보 사뮤엘이 아웃, 그리고 카일 유스책이 아웃, 그리고 에릭 암스테드가 아웃, 그리고 그린로우, 라인베커인 그린로우까지 아웃인 상황입니다. 즉 공수 핵심, 이 주전 선수들이 아웃이 굉장히 많고 램스는 결국 바이윅을 돌아오는 한 주이기 때문에 램스를 픽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경기는 상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죠. 사실 시즌 초에 만났을 때도 나이너스를 뽑았던 이유는 결국 이들의 상대 전적이 나이너스가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램스의 오펜시브 라인 문제는, 이 프로텍션 문제는 바이윅 때문에 고쳐질 수 있는 간단한 사유가 아니에요. 물론 맥베이가 그 쉬는 한 주 동안 뭐 좋은 전략을 가져와서 준비를 했다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 저는 램스의 이 오펜시브 라인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확실히 막아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결국 나이너스는 이 쿠퍼컵이라는 리시버 한 명만 막는다면 뭐 램스의 오펜스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할 선수도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면 나이너스는 뭐 카일 유스책이나 뭐 디보 사뮤엘이 아웃이 되긴 했지만 뭐 새롭게 영입한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통해서 다른 뭐 오펜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상성을 비롯해서 저는 나이너스의 -1.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와 시애틀 시옥스와의 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예상 외에 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진지하게 뭐 플레이오프 경쟁을 노려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 뭐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승리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자체는 시애틀의 홈이기도 하고 시옥스가 이제 페이보릿 -3 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6승 1패라는 성적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뭐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언더독인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들이 언더독인 이유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뭐 확실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유형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닌 아슬아슬하게 뭐 4쿼터에 컴백을 이뤄낸다든지, 그리고 조금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만 뭐 상대의 실수 덕에 뭐 어거지로 승리를 거두는 듯 뭐 완벽하지 않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언더독으로 그리고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시애틀 시옥스도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그만큼 실점하는 경우도 굉장히 높은, 그렇게 좋은 실점 부분의 디펜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쿠안 바클리라든지 이러한 선수들의 빅플레이가 이어진다면 생각보다 난타전으로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리그에서 가장 의문인 거죠. 바로 이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의 러싱 능력, 우리가 과연 진지하게 대비를 해야 될까? 진지하게 이 선수를 러싱 스렛으로 바라보고 이 디펜스의 플랜을 수정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 시애틀 시옥스가 제대로 된 헤드업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이 경기 또한 뭐 데니얼 존스가 뭐 100야드 이상의 뭐 러싱 게임을 어쩌면 또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이언츠라는 팀의 오펜스를 사실 살펴보면 뭐 6승 1패를 거두고 있는 팀인데 이 200야드 이상의 리시빙을 기록한 리시버가 없어요. 제일 많이 기록한 뭐 리치 제임스가 191야드, 200야드를 넘은 선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과연 이 팀은 어떻게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 팀입니다. 뭐 이번에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캐데리우스 토니를 캔자스시티 칩스로 보내면서 뭐 완델 로빈슨이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고, 좀 이 리시빙 뎁스에 있어서의 뭔가 교통정리가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트레이드가 오히려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단순한 러싱 게임 뿐만이 아니라 패싱 게임에서의 이러한 팀 컬러도 어느 정도 점점점 본인들만의 색깔이 갖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시애틀 시옥스의 경우에는 뭐 DK 메칼프와 타일러 러켓이 모두 뭐 퀘스천어블 상황이긴 한데, 만약 DK 메칼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어느 정도 자이언츠에게 충분한 이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경기 자체는 픽은 자이언츠의 플러스 3 커버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애틀 시옥스가 페이보릿을 받은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홈필드의 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애틀 시옥스의 홈구장은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이 뛰기에는 굉장한 부담감, 이 중압감을 가지고 경기를 뛸 거예요. 그리고 자이언츠가 잘하는 뭐 키킹 게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기를 뭐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 시애틀 시옥스라는 홈구장에서는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애틀 시옥스가 뭐 성적에서는 열세에 딸리지만 결국 탑독의 위치에 있는 것도 마치 그러한 이유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좀 더 확실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이들의 경기에서는 결국 포인트를 택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는 어쨌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이언츠의 플러스 3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이죠.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와 버팔로 빌스와의 대결인데요. 그린베이 패커스와 이 버팔로 빌스와의 대결, 어쩌면 우리가 시즌 전에 예측한 슈퍼볼 매치업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매치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버팔로 빌스의 마이너스 11.5 라인을 받은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두 자릿수 이상의 포인트로 언더독이 된 상황은 에런 로저스의 커리어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 에런 로저스는 커리어 처음으로 2포인트 언더독이 된 거예요.
그만큼 현재 패커스의 위상이 떨어짐을 보여주고 버팔로 빌스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패커스의 경우에는 뭐 너무나도 많이 언급을 했을 정도로 뭐 오펜스가 잘 풀리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은 투자를 했던 디펜스는 생각보다 그런 효율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사실 현재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는 전형적인 밴드 돈 브레이크 타입의 디펜스예요. 이 팀은 분명히 뭐 야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허용을 해내고 있지만 이 팀의 썰드다운 컨버전율은 리그 3위, 30%로 리그 3위의 좋은 기록을 차지하고 있고 또 레드존 상황에서의 실점 퍼센티지도 44.4%로 리그 6등에 위치해 있어요. 그만큼 전체적인 면에서는 뭐 충분한 야드를 내주고 또는 필드 포지션에 있어서의 조금 불리한 점을 내주고는 있지만 실점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서드다운적인 부분에서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는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타입의 디펜스를 뒤로 하고 있는 오펜스는 결국 상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하이파워 오펜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떠한 필드 포지션에서도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오펜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는 뭐 계속해서 뭐 3앤 아웃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뭐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모두 부족한 모습이죠. 거기에 더해서 뭐 에런 러저스라는 쿼터백 자체도 뭐 오픈된 리시버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예전에 안 좋은 습관, 뭐 마이크 메카시 감독의 말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현재 오버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걱정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뭐 패커스보다는 확실히 빌스와의 전력차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빌스가 승리를 가볍게 이뤄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국 마이너스 11.5라는 포인트를 패커스가 커버를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필요하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러싱 오펜스가 잘 먹혀만 든다면 그린베이 패커스도 경기 초반 그런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반까지 좋은 템포로 경기를 이끌어 가서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긴 해요. 또한 뭐 그린베이 패커스의 코너백들이 확실히 탤런트가 뛰어난 코너백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뭐 버팔로 빌스의 이런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리시버들을 잘 커버만 해낼 수 있다면 조시 알렌이 충분히 압박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린베이 패커스가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절대 이 경기를 뭐 이겨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린베이 패커스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 다른 전략, 다른 색깔을 다시 한번 준비해와서 이 버팔로 빌스라는 슈퍼볼 1순위 팀을 상대로 조금 본인들이 증명해내야 하는 경기가 펼쳐지길 그런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다시 한번 에런 로저스를 한번 믿어보는 결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플러스 11.5 라인 커버승을 선택할 거고요. 뭐 런더 테이블, 릴렉스, 에런 로저스가 그동안 많이 만들어냈던 그러한 역전승을 거두었던 그러한 승리에 있어서 이 경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패커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이제 또 디비전 라이벌 대결인데요. 벵갈스가 마이너스 3.5 현재 탑독인 상황이고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넘버원 리시버죠. 자말 체이스가 부상으로 몇 주간 아웃 장기 결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결장은 결국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 신시내티 벵갈스가 현재
좋은 분위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자말 체이스라는 리시버가 현재 뭐 2경기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조버로우와의 시너지를 작년만큼 계속해서 이어주면서 상대 디펜스를 확실히 위협하는 모습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대 팀들이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을 상대할 때 결국 뭐 조버로우라는 쿼터백 자체의 능력에도 확실히 뭐 대비를 많이 해야 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필드 위에서 자말 체이스라는 리시버를 상대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자말 체이스라는 리시버는 뭐 1대1 뭐 백숄더 딥볼 패스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선수이고, 또한 뭐 1야드짜리 나우 스크린을 뭐 50야드로 뭐 터치다운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리시버이기 때문에 어떠한 코너백이든 세이프티든 이 선수를 상대할 때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시내티 벵갈스의 현재 오펜스 스킨, 뭐 저번주나 저저번주 경기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 버티컬 컨셉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어요. 자말 체이스, 뭐 티 히긴스, 타일러 보이드, 이 3명의 훌륭한 리시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 3 버티컬 컨셉들을 잘 사용하면서 조버로우 너가 원하는 매치업에 공을 던져 라는 유형의 패스, 그런 플레이 콜을 선보이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상대팀이 이 자말 체이스를 비롯해서 이들의 리시버진이 두렵기 때문에, 이들을 1대1로 상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뭐 상대의 디펜스를 투 하이 커버리지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이점을 통해서 뭐 러싱 오펜스라든지 그리고 블리츠를 좀 삼가하게 만들면서 조버로우의 이런 프로텍션에도 수혜를 입는다든지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면으로. 그런데 자말 체이스가 결국 장기 결장이 된다는 것은 너네 넘버원 리시버가 없잖아. 우리 1대1로 그냥 커버할 만한데? 오케이, 우리 블리츠 보내. 오케이, 우리 뭐 다른 선수 뭐 더블 커버리지 붙이고 그냥 끝내. 뭐 이렇게 디펜스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점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생긴 거예요. 결국 좋은 흐름을 현재 타고 있던 벵갈스에게 있어서 이 자말 체이스의 장기 결장 뉴스는 굉장한 악재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자말 체이스 없이 어떠한 오펜스 플랜을 가지고 올지 이번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전을 상대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자체는 저는 이번엔 브라운스를 한번 선택하고 싶습니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홈이기도 하고, 만약 신시내티 벵갈스가 오펜스의 부진이 일어난다면 브라운스 입장에서 이 닉첩을 통한, 그러니까 벵갈스의 오펜스가 빠른 득점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브라운스는 본인들만의 오펜스 템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은 만약 본인들의 오펜스 템포를 끝까지 1쿼터부터 4쿼터 끝까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팀입니다. 왜냐? 뭐 닉첩, 카림 헌트, 이들의 러싱 게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 브라운스가 이 신시내티 벵갈스를 전반전 압박해낼 수 있다면 브라운스에게도 충분히 승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플러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상 8주차 경기들에 대해 픽을 꼽아봤는데요. 8주차라는 것은 이제 시즌의 중반에 왔다는 뜻이에요. 시즌의 중반에 온 현재 각 팀들은 각자의 성적표를 받게 되었죠. 좋은 성적을 거둔 팀, 뭐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팀, 그리고 애매한 성적을 거둔 팀까지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팀들이 있을 텐데, 각 팀들은 이 8주차까지의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트레이드 뭐 데드라인까지 셀러로 바꿔야 될지 아니면 우리는 바이어가 돼야 할지 굉장히 그것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가 바로 8주차 경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기대가 되는 8주차 경기, 그럼 여러분들도 모두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팟캐스트는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t's a lot more fun when you can coach guys that love ball, that love the weight room, that value education, that want to be coached, that want to be empowered, that want to grow as a man, and so we're looking for all of these intangibles. It's easy to see a guy catch it and run it and all that stuff, but it takes a whole lot more than that to win consistently. You can have a good team, every now and then, but to really have sustained success, it always comes down to the people, to the people, to the people, to the people.